그 moderation을 맡은 이현주입니다. 오케이. Hello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실리콘밸리에 또 진출하신 또 해외에서 사업을 또 영위하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해외 진출의 어떤 뜻과 또 어려움과 또 의미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아가면서 각 대표님들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샌버드의 장킴 대표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샌드버드의 김동신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존이고, 저희 샌드버드는 현재 이제 세계 1위 채팅 API 기업으로서 다른 앱의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상에서 채팅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API 혹은 SDK를 판매하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현재 월 한 2억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저희 걸 통해서 그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뭐 세계 1위 커뮤니티인 뭐 레딧이라든가 세계 1위 음식 배달업체 도어래시, 또 한국으로에서는 뭐 신세계라든가 국민은행, 뭐 여러 게임 회사들, 그 크래프톤, 뭐 넥슨, NC소프트 등이 이제 고객사로 계시고요. 현재 누적 펀딩은 220 밀리언, 한 하루 2,400억 정도 이제 펀딩을 시리즈 C까지 받은 상태이고, 전 세계 6개 국가에 한 280명 정도 임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어디서 들어오신 거예요? 어느 도시에서? 전 샌프란 약간 남쪽의 벌링게임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네. Great. 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미니박스의 대표 하영석입니다. 저희도 존킴 대표님처럼 이제 세계 1위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세계 1위가 되고 싶은 뷰티 스타트업이라고 소개하고 싶고요. 저희는 스파클랩 1기였고 그리고 네,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이제 Y 컴비네이터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그 샌드버드와 동일하게 미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 4개, 4개국의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샌프란을 중심으로 이제 서울 그리고 상해 그리고 타이페이에 있고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는 총 9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Great.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딧의 이승윤입니다. 저희는 그 영미권에서 웹소설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독특한 점은 단순히 그냥 커뮤니티가 웹소설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안에서 스튜디오가 있어서 웹소설을 오리지널처럼 생산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 for fiction이 되는 게 목표이고 한 10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월간 쓰고 있고요. 동시에 그게 뭐 월에 1억, 많게는 뭐 5억 이상 버는 작품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모로 뭐 힘든 점들도 있고 도움도 받고 싶어서 이제 카카오랑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금년 여름에 카카오에 인수가 돼서 카카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카카오와 여러 가지 IP의 도움도 받고 있고 이제 또 카카오도 미국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가닉 그로트, 이노가닉 그로트, M&A 업체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레딧이 대표도 하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글로벌 스트래티지 오피서 같은 걸 맡아서 현재 뭐 그 미국 쪽이나 그 특히 북미의 그런 투자나 M&A 기회 같은 것도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정말 그 여기 그 모시기 어려운 대표님들 모시고 지금 해외 진출해 나오고 계신 분들의 경험담을 듣는 건데요. 뭐 그냥 진출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괄목한 성과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 사스 영역이 됐건 아니면 카스메틱스 아니면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 웹 컨텐츠 영역인데 그 뭐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회사가 어디까지 성장해 와 있다. 그다음에 뭐 특히 정말 해외 진출 측면에 있어서 스스로 학점을 준다면은 어떻게 주실지 우선 이 대표님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뭐 B 마이너스, B 뭐 음, B 마이너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은 사실 B2C 컴퍼니의 숙명은 정말 그 컨슈머들이 대중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아직 그 미국에서는 만약 이북이나 이제 리딩이나 이런 걸 음, 생각하면 뭐 킨들, 어디블 정도로 생각할 음, 거고 사실 그 외의 서비스는 아직 이제 성장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원하는 만큼 각인시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커야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아직도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이라는 게 지금 물론 구독자도 그거를 읽는 그 소비자도 있지만 또 그걸 생산하는 또 그 소설가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생산자와 이제 그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을 그 만드신 건데 그런 아까 지금 B-선 숫자가 이런 그 생산자들 페네트레이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도 더 생산자 페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뭐 굉장히 저희만의 뉘앙스인데 그냥 어 오픈 플랫폼으로 생산자를 다 불러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희가 음, 큐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퀄리티 있는 사람만 데려오기 때문에 그 음, 페네트레이션 자체로만 볼 수는 없지만 음, 이게 이 서비스가 얼마나 알려졌냐의 측면에서는 아직은 많이 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great. 네. 감사합니다. 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벌써 나가신 지가 한 몇 년 되셨죠? 이제 진출하신 지가? 저희 미국 사무실 만든 시점이 2014년 1월입니다. 음, 음.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네, 이 대표님이 주신 학점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주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뭐, 이,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태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한다면은 뭐 당연히 A를 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해외에 진출해서 한다라는 게 어떤 꿈이었고 그거를 실현했다라는 게 A지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글로벌 기업 관점에서 본다면은 점수는 거기보다 낮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재 회사다 보니까 뭐 이제 연간 생산량이라는 게 있는데 한 1,400만 개, 1,500만 개 이제 저희가 그 스킨케어나 아니면은 그 컬러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한 90% 이상이 해외에 나가고 있다라는 음, 거는 좀 음, 주요한 성과인 것 같고요. 원래 태생이었던 한국 시장이 이제 뭐 10%, 15% 정도 기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대표님이 얘기했던 대로 어디 나가서 우리가 정말 뭐 이제 샌드버치 1위 기업이냐라고 음, 하면은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의 마켓 시어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뭐랄까요, 뭐 바다에 나오기 위해서 아니면 큰 호수에 나오기 위해서 나온 거라서 지금 따라가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모든 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미니박스를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기업이고 happens to be in the US or happens to be have born in 그러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계속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기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음, 사업을 영위하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속이나 아니면은 저희 해외에 있는 직원분들에게도 트레이닝 할 때는 코리안 컴퍼니라고 얘기하는 게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음, 뭐 만약에 뭐 법적으로 리글리 스피킹 이러면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전히 이제 파운더가 어떻게 자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회사 전체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That's very interesting. 알겠습니다. 저희 김 대표님도 한번 지금 스스로 학점을 주신다면 물론 지금 굉장히 그 성장률도 빠르고 특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독보적인 그 포지션을 갖고 계신데 뭐 스스로 학점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이게 아까 이승 대표 들었을 때 스스로 B마 아니면 C불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아마 다들 오히려 잘 몰랐었을 때라면 우리 잘하고 있어 뭐 B불 뭐 A 음, 마이너 이렇게 줬었을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음, 사실 회사가 뭐 지금 저희 정도 단계까지 오면은 뭐 유니콘이다 이러면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회사는 온 사방이 불바다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재에 있고 시장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성장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저희가 리니어하게 성장한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풀어낸 문제의 이제 난이도나 복잡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문제 이제 스케일 대비 그 스스로의 이제 우리 갖고 있는 현재 수준의 해법은 아직은 10분인 것 같고 10분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목표는 뭐 그래도 A 마이너까지 다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서 하신 질문 그냥 뭐 바로 이어서 네, 답변 드리자면은 저는 좀 이렇게 말하면 뭐
폴리티컬 코렉트네스의 답변이 아니라 실제 저희 코어 밸류 중에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회사에서 늘 강조한 게 우리는 실리콘밸리 컴퍼니도 아니고 코리안 컴퍼니도 아니고 그냥 글로벌 컴퍼니를 지향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종교나 배경에서 오던 간에 그냥 우리 회사 오면은 그냥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온전한 유니크함과 이제 밸류 크리에이션만 해도 되고 그 나머지 편견과 그런 것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결국에 글로벌 이제 좋은 인재분들을 최대한 회사에 많이 모시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될 때를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사람들 결국 이 회사에서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 이 회사에서 나도 되게 각 여러 리더십 포지션에서 나도 좋은 그 포지션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 기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그 레즈네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 컴퍼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좀 저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좀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했었을 때 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하냐. 그냥 지구인 게 중요하지. 저희는 아직은 지구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계속 좀 글로벌 컴퍼니를 만드는 걸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그 회사의 DNA와 그거를 잘 설명하는 거와 또 당연히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그 여러 그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 두 개 다 이제 잡아야 되는 게 있고 뭐 두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이 대표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그 한국적인 요소와 또 세계적인 요소를 어떻게 회사 내에서 그 소화를 하고 계신지? 저희는 아직 majority of the company가 지금 그러니까 음,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음, 특히 웹소설 업계고 출판이고 콘텐츠를 만지다 보니까 특히 진짜 이좀 이게 아메리칸 컴퍼니다, 글로벌 음, 컴퍼니다라고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이제 뭐 글을 다루고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미국 컬처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미국의 대부분의 그런 콘텐츠 마케팅 사업 인력이 있고 개발 인력이 한국에 있긴 하지만 경영진 콜 같은 경우는 다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다 뭐 통역을 동시 통역사가 회사에도 지금 뭐 7, 80명 쌓이신데도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영진 간에는 무조건 영어를 쓰게 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도 소외를 안 받게 하는 컬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음.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시행착오 겪고 있고 네 근데 우선은 뭐 한국 컴퍼니라고 한 번도 셀링을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질문이 요즘에 그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뉴욕에서의 어떤 투자자들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저도 이제 느끼고 왔고요. 특히 뭐 쿠팡 상장 이후에 다음 쿠팡이 누구냐. 근데 어떻게 보면 쿠팡은 당연히 한국 기업이잖아요. 물론 뭐 법적으로는 뭐 미국 델러웨어 컴퍼니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한국 기업이고 또 한국 내수 시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세 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관심을 받으시나요? 이제 한국에서 태생했기 때문에 아니면 경영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한국 스타트업으로 바라보나요?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끄시나요? 그래서 뭐 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이제 쿠, 이제 답변을 먼저 드리면은 뭐 이제 쿠팡이나 아니면은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 때문에 제가 뭔가 이제 뭐 베네핏을 받거나 아니면 너가 음, 한국인이기 때문에 너가 한국 이제 음, 뭔가 더 그런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음, 음, 느끼기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질문에 좀 부연 설명하자면은 이제 이 대표님이나 존킨 대표님이 했던 얘기들을 놓고 보면은 여기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사업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뭐 인도 출신이라고 뭐 아니면 뭐 필리핀 출신이라고 더 특별하게 대우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쿠팡이 유명한 이유는 그냥 쿠팡 자체의 성장률이나 쿠팡 자체의 매트릭이나 이런 것 때문이지 한국인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음, 저희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소비재고 한국인의 문화를 담은 프로덕트를 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과 다르게 어떤 그렇죠. 글로벌 플랫폼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담은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뭐 이하는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뷰티에서의 하는 거라서
한국적인 거에 대한 요소를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남성 시장이 뷰티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데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했었을 땐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서 화장을 배우게 된다. 네, 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여성 시장은 왜 per capita로 뭐 2위, 3위냐? 그러면 이제 한국의 DNA가 확실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할 때는 뭔가 혜택이 있지만 아니면은 네, 쿠팡이나 이런 거의 케이스로 저희가 따로 뭔가 베네핏을 갖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했지만은 이제 오히려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질문한 요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참 미국에서는 그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뭐 페이스북이 뭐 저커버가 나와서 We're American company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It's just a company, right? 다른 대표님들은 어떠세요? 뭐 쿠팡 이후에 아니면 다른 지금 한국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특별한 무슨 뭐 관심을 더 받으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자기 자체적인 어떤 프로덕트나 솔루션 때문에 더 관심을 받으시나요? 뭐 이 대표님 말씀해 네. 주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게 그 한국 컴퍼니라고 어차피 포지셔닝은 미국 안에서 얘기할 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음, 뭐 그 한국 컴퍼니여서 그 관심을 갖는 거는 크지 않은데 하지만 이런 건 있죠. 특히 콘텐츠다 보고 음, 이제 모바일 콘텐츠 다루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기다리면 무료나 그리고 웹소설 웹툰이 이렇게 뭐 캔디 크러쉬 같이 모바일 마이크로 페이먼트 돈을 많이 번 게 한국이 굉장히 큰 케이스고 제가 그런 컬처들을 많이 봐왔다. 그리고 그 한국의 상황들을 많이 설명을 하면서 미국에도 대입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한국의 제가 하는 인더스트리가 한국이 더 어드밴스된 면들도 많고 음, 더 많이 진보된 면도 많아서 한국의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걸 통해서 그런 케이스를 봐왔다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BM을 설명할 때나 이 인더스트리의 퓨처에 설명할 때 하는 경우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특히 콘텐츠에 관해서 이렇게 한국이 진보됐다고 하고 이런 음, 케이스들이 있는 걸 보여주면 많이 납득을 하죠. 왜냐면 뭐 이제 음, BTS도 있고, 아까 스퀴드 게임도 있고, 웹툰 그렇죠. 이제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콘텐츠 업의 그런 빠르게 움직임 그런 음. 것들을 미국에서 실행하고 싶다고 하면 훨씬 설득력을 가질 때 많습니다. 네네. 특히 컨텐츠는 그런 건데 저기 전 대표님 그 우리 그 센버든 이게 상품이 여기 다음 질문이 로컬리제이션에 대한 건데 뭐 특별히 로컬리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진행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글로벌을 지향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B2B다 보니까 예, 예, 예. 저희는 사실 뭐 비즈니스의 프로블럼을 솔빙하는 회사고 그게 음, 글로벌리 이런 뭐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아시아 쪽에서 좀 더 뭐 슈퍼앱 같은 거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건 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프로덕트 레벨의 로컬라이제이션은 크지 않고요. 대신 고투마켓 관점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 됐든 음, 세일즈가 됐든. 음, 세일즈 사람들도 결국 그 나라마다 영업에 대한 문화 차이도 많이 나고 그게서 뭐 공격상이라든가 언제 가격을 어떻게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뉘앙스상의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이제 동분야 서분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로컬라이즈는 계속 늘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앞서 사실 하 대표님 말씀하신 게 공감 가는 게 뭐 쿠팡이 훌륭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음, 그로 인해서 저희가 뭐 반사 이익을 받았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회사에서는 그게 저희가 원래 한국에서 출발해서 델라웨어 필립에서 미국에서 된 케이스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결국 외국에서 이제 이런 인재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되게 코리안 컴퍼니라고 부각하기보다 오히려 외국 분들이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샌드버드라는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와서 봤더니 되게 한국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원래 히스토리를 보니까 한국에서 출발해서 이런 좀 재미난 스토리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 한국의 문화라든가 한국 컨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한국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이 원래라면은 뭐 일본에 맛집 여행 간다든가 중국이 크니까 중국 간다든가 하셨을 분이 한국은 원래라면 자기 이제 트래블 플랜이 없었을 분들이 한국 출장을 가서 한국에 되게 많이 놀라서 오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그런 임프레션과 이미지가 좀 생겨서 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제 이 글로벌 마켓마다 좀 특성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근데 북미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혹시 북미 아까 장 대표님이 동부 틀리고 또 서부 틀리고 약간 좀 특히 B2B 시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 시청자들과 좀 그걸 공유해 주신다면은 북미 시장의 특성, 특히 B2B SaaS 시장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지. 일단은 세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좀 문화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깔리는 거랑 좀 비슷한데, 똑같은 컴퓨터에도 뭐 유닉스를 깔 수도 있고 뭐 윈도우즈를 깔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OS가 뭐가 깔려 있는데 미국에서 좀 동양과 서양을 좀 차이를 놓고 봤었을 때 하이 레벨에서 동양 특히 한국이 좀 더 홀하고 제너럴라이즈 돼 있는 거에 비해서 미국이 좀 더 스페셜라이즈 전문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은 결국 전문화가 많이 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기보다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 역할이니까 내가 이건 알아서 잘할게. 근데 이거는 남이 일이니까 남들이 알아서 잘해야지. 그래서 그 사이의 어카운터빌리티랑 그걸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이어주는 쪽으로 되게 많이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 알잖아. 알아서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난 내가 할 거 뭐 리드젠 다 했어. 내 매트릭 쿼타 다 히트했어. 나 그거 보너스 받을 거야. 안녕. 나머지 핸드오프는 저 팀에는 어떤 기준으로 핸드오프 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화이팅. 약간 그렇게 해서 계속 전문화되어 있는 조직으로 발전을 하고 그 사이를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이음새를 메워주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처음에 한국에서 왔었을 때 약간 좀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까 좀 남이 일하는 것도 좀 관심 갖고 서로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선 그게 오히려 이제 왜 이렇게 일을 명확하게 클리어하지 않게 하냐, roles and responsibility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더 명확하게 좀 전문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그 인디비주얼리스틱 개인주의와 이제 콜렉티비스틱 전체주의의 좀 차이 같은 건데 미국은 아무래도 좀 개인주의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또 일할 때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은 거의 모든 대화나 미팅들이 되게 목적지향적이에요. 관계지향적인 게 아니라. 여기는 처음에 내가 널 왜 만나야 돼라는 답변이 목적지향적으로 서로가 어그리먼트가 없으면은 그럼 만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메일이 와도 너 바쁜 거 아는데 이런 맥락에서 난 이런 렐러번트한 사람이니까 뭐 5분만, 15분만 인트로덕트리 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콜이 해서 당신과 나랑의 목적의 합이 맞았다고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서로 밸리데이트하고 퀄리파이 한 다음에 나중에 정말 관계가 발달되면 식사로 이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목적 지향적으로 먼저 그 업무가 진행이 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메일 훨씬 더 짧게 오죠. 한국에서 오는 이메일들은 길게 오고 한국은 관계를 설명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그게 또 약간 비슷한 게 이제 로우 컨텍스트, 하이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미국이 전문맥 사회의 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근데 전문맥 사회들이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인적 뭐 종교적 뭐 배경 뭐 그런 인종상의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문맥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문맥이 낮다는 건 서로 공유하는 컨텍스트가 적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당연한 게 저 사람한테 당연하지 않은 게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련히 상식적으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알아듣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가정할 수 없다 보니까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명료해지고 그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US 마켓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리저널 차이도 너무 크고 산업상의 차이도 너무 커서 결국은 그 리전과 그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결국 세일즈 앱들을 뽑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차이가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그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매뉴얼 되게 중요하더라. 좀 이걸 확실히 해야 된다. 그 이 대표님은 어떠세요? 레드시가 이렇게 그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북미 시장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북미 시장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뭐 카카오나 이런 한국 음, 스타트업들에서 한국 큰 기업들에서 일해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북미에 있어서 특히 B2C 컴퍼니가 다른 거는 음,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한 민족이 그냥 그냥 있는 거잖아요. 되게 호모지니스하고 정말 음, 동일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음, 사람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종도 다양하고 그리고 리전도 너무 다양하고 대도시 위주의 컬처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바이럴 오가닉 그로스로 100만 유저를 만드는 거 10만 유저를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B2C적으로는. 그래서 음, 굉장히
프로덕트 중에서 고르 마켓 스트레지나 디스트리뷰션이나 특히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만약에 네트워크 에펙트가 없다면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야 해서 LTV CAC를 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입소문을 막 타는 컬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뾰족하게 공략을 해서 이걸 어떻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거나 커스터머 음, 애퀴션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프로덕트나 컨텐츠를 만들고 이걸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었어요. 음, 그래서 뭐 이게 언보딩 퍼널에서 어떻게 컨텐츠에 들어가서 그래야지 컨버전이 높고 그래서 LTV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막 쓸 수 있고 돈을 막 써서 마케팅을 데려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한국보다 이런 오르게닉이나 뭐 word of mouth growth보다는 진짜 이렇게 촘촘하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촘촘하게 이렇게 니쉬하게 이제 타겟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어 그런 여기 한국은 반이 다 한국 서울에 살잖아요. 그리고 반이 서울에 거의 살고 거의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근데 미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진짜 커스터머 애쿠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 음, B2C 스타트업들은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너무 땅덩어리가 크고 인종 다양하기 때문에 음, 이런 그 프로덕트만큼 컨텐츠만큼 음. 마케팅 디스트리뷰션 고르마켓은 예, 그렇죠. 어, 좀 과학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죠. 네. 맞아. 그 네. 과학적으로 거의 사이언스처럼 해야 되는데 네. 디스트리뷰션 마케팅에 대해서 사실 파운더들 간과할 수 있고 근데 음. 이게 거의 이게 결국 프로덕트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 북미 시장의 특징. 어, 그냥 단순히 이제 아까 뭐 중부 서부 얘기했었었는데 단순히 이제 아니 그 동부 서부 얘기했던 것보다 이제 그리고 이제 3억 인구라고 해서 여섯 음, 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인구 대비해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음, 네, 느낌에 이제 뭐 사람들의 스pen딩 파워도 크고 그리고 워낙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잠깐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미국을 와보신 분들은 이제 서부나 동부가 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중부에 엄청난 땅덩어리에 중북부에 그리고 남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도 다 우리의 유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끝이 보이지 않는 시장의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음. 예.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52개 주가 특성이 다 하나하나씩 다르기 때문에 어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의 테일러링이 다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미국에 이제 집에 가보시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관광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택에 살게 되면 살 게 많잖아요. 뭐 그라지 안에 자동차도 있어야 되지만은 잔디깎기도 있어야 되고 뭐 중산층도 보트도 많고 또 집에 가보면은 각각 그 가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게 규격화돼 있고 뭐 집에 사는 물건도 굉장히 한정적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제품들을 많이 사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거기 곱하기 바잉 파워 곱하기 다양성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르 마켓이 과학적인 그 어프로치가 중요하게 되는 거 100% 동의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뭐 제가 질문을 못 드렸지만 정말 그 여기 시청하고 계신 많은 그 해외 진출을 생각하신 분들 또 아니면은 뭐 투자자분들한테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 그게 꼭 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이제 해외 진출해서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신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그냥 약간 프리토크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잔 대표님부터 what do you want to tell people about people who are thinking about going global? 네. 컴포트 존을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넘어올 때 그 뭐 어떤 유대인 주이시가 쓰셨던 것 같은데 How to 뭐 Soft Silicon Valley에서 Jewish person인가 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주이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이미그런트로서 이 나라에 왔었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시장과 문화에 젖어드느냐에 대한 나름 자기 반성적인 글이었는데
저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욕구지만 자기랑 비슷한 편한 사람들 가까이에 집도 구하고 싶고 편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외향적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 욕구를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근본적인 욕구를 많이 억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초기에 왔었을 때 지금이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온라인 패널 참여하지만 초기에는 그 제가 최대한 불편한 사람들 모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임이 있으면 항상 가장 불편한 쪽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낯선 투자자, 낯선 파운더들, 뭐 그런 데 가서 억지로 어울리고 했었고요. 또 뭐 미국 아시겠지만 뭐 네트워킹 파티가 됐든 댄스 파티가 됐다 하면은 또 구석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음료수만 빨다 오는 그런 거 말고 정 가운데로 가서 먼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다가가서 hey man, 뭐 so what do you guys do?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스스로를 컴포트 존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의식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해도 사실 익숙해지지 않는데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은 금세 편한 사람들 만나서 술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뭐 외국인이래, 미국인들 왜 이래, 뭐 한국인들 역시 한국인 좋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정말 깊이 있는 그 본진에 진출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컴포트존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That's great. 하 대표님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 저희가 스파클랩 1기였을 때가 2013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글로벌 스타트업 글로벌 나간다 이러면은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그게 되겠냐라고 했던 시기였던데 이제 스파클랩이 굉장히 저희를 푸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는 VC 미팅을 한 번도 하지 못했었어요. 예, 저희가 있는 인더스트리 자체도 그렇고 어떠한 투자자도 그래서 부스트랩을 한 2년 반, 2년 정도 했었었는데 스파클랩이랑 몇 명의 엔젤을 제외하고는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이제 Y 컴비네이터가 투자를 해주면서 투자라는 거에 대한 문이 열렸고 그게 저희를 해외를 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뭐 법인 전환이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채용할지도 모르겠고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 이 대표님이라든지 존킴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노하우는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를 여기 계신 분들을 뛰어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더 적은 실수를 하면서 글로벌 사업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논리지가 쉐어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한국 태생으로 더 큰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는 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 네, 저는 사실 이제 원래 런던에서 시작했다가 샌프란에 가서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LA 갔다가 뉴욕 갔다가 뭐 이런 이제 뉴욕에 이제 저를 타고 뉴욕 한국 왔다 갔다 이제 5, 6년 살은 것 같은데 거의 6년 동안 그랬었었고 그 전 2년은 런던에 있었으니까 8년 됐네요. 앞에서. 근데 보면서 사실 되게 중요했던 게 사실 스타트업 버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가까운 특히 뉴욕만 해도 실리콘밸리도 파운더가 되게 절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파운더들, 뭐 이게 한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렇게 두세 명 정도의 친구가 물론 친구 너무 잘 되면 약간 대학이 힘들어지긴 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또 너무 두세 명 정도의 친구가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명 정도, 3명 정도의 파운더들인데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같이 계속 이 얘기 나눌 수 있고 크로스 체크할 수 있고 그런 친구 한 2명 정도만 돼도 버틸 수 있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랙티컬하게 버텨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게 쉽지는 않고 근데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네. 이게 뭐 꼭 이제 코리안이 아니라 이미그런트 파운더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뉴욕에 혼자 와서 사업을 시작해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미국에 혼자 와서 시작한 뭐 전혀 연구 없이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 2명 정도, 3명 정도가 있으면 뭐 정말 한 명만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버티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버티다 보면 뭔가 기회가 나오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시간들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 세상은 이런 패널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나 그 해외 진출이나 그런 게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이게 탑픽 자체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이 새 그 대표님들 또 이 새 대표님들이 대표하고 계신 이 스타트업들 정말 자랑스럽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그 성과를 내시면서 또 여기 계신 많은 후배 창업자들 또 동료 창업자들한테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꼭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글로벌로 이제 글로벌 시티즌의 한 명으로서 또 한 기업으로서 한 조직으로서 가지만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점점 앞으로 성장을 함으로써 분명히 또 한국 사회에 기여할 모습이 보이고 이게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컨셉이 아니잖아요. 예전 정말 60년대부터 쭉 우리 선배 기업 하신 분들이 해오신 일이고 단지 이제 스타트업들이야말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더 해외 문화나 그런 거에 더 익숙해져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약간 좀 소극적이게 됐다. 근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반전시키는 여기 새 대표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건승을 빕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그 패널 디스커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